안녕하세요. 범성공사입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를 드리려고 왔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제 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을 보면, 다우가 0.5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게 느껴졌었고, 엔비디아가 10%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긴 했지만, 전체 시장이 그럼 나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다우가 0.56% 올랐고, S&P 500이 0.88% 빠지긴 했지만, 상승 종목이 두 배나 됐다는 거죠. 나스닥도 마이너스 2%가 빠졌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빠진 건 뭐였다? 빅테크였다는 거예요. 나스닥 100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2%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의 조정이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때 지금 하락 요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제 하락 요인을 세 가지로 짚어드리는데, 한 가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온진의 매파적인 스탠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위기가 있어요. 중동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인데, 앞에 두 가지를 보면 일단 그러니까 미연준의 금리에 대한 우려가 떨어졌다고 보는 건, 지금 보세요. 나스닥 종목이 오른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러셀 2000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강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중동의 위기가 지금 만약에 중동의 위기가 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가 뭐 다우존스나 이런 S&P 500이 상승 종목이 더 많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는 지금 일단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중동 이슈가 지나간 상태에서 채권 금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더더군다나 미 연준의 금리 외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 반도체 이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고, 지금 빅7, 그러니까 빅7이라고 M7이라고도 하는 이 빅7 기업들이 대부분, 모두 하락했죠. 모두 하락을 하고 나머지를 보면 녹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될 건 아니고, 다만 반도체는 조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은 건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전제로 깔고 이제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코스피가 1.5%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상승 종목 비중이 무려 74%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러셀 2000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자금이 오히려 밖으로 돌았죠. 밖으로 돌면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게 중형주와 소형주 할 거 없이 다 좋긴 했지만 그래도 소형주가 0.7%로 상승 종목 비중도 70%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보험, 금융, 증권이 다 좋았어요.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된 기업들이 다 좋았다. 그리고 보시면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7,800억이 나오면서 지금 수익률,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게 전기전자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은 10조 원으로 다시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목요일 잠깐 들어오는 것 같더니 다시 계속 이제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간이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금투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거라서 이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연기금이 계속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의 순매수가 강해졌다는 거. 이 정도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종목을 봤을 때는 이 보험, 금융, 증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주식들이 다 좋았다는 거고, 전기전자 관련된 주식들은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반도체도 지금 이번 주에 바닥을 잡는 걸 제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모닝브리프에 적어드렸는데, 이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93%, 뭐 하이닉스가 0.98% 하락했는데, 이게 좀 빠졌다가 더 좀 반등한 거예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그래도 좀 반등을 잡고 이제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코스닥은 0.25%가 상승했어요. 코스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코스피에서 소형주보다도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소형주가 상승 종목 비중이 70%였잖아요. 근데 55%,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건 투신과 사모가 양매도가 들어온다는 거였는데, 오늘 보면 바로 또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보면
약간은 기관의 수급이 아직은 공격적으로 들어올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합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을 보면 바이오 쪽이 올랐어요. 이게 금리가 부담이 되면 바이오가 오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게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안 좋았죠. 반도체는 이제 143개 종목 중에서 34개가 올랐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 비중 아니 지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7%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유독 좀 부진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최근에 좋았던 엔캠은 오히려 조정받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극재랑 이 엔캠, 전해질 쪽이랑은 약간 반대로 가거든요. 저 양극재가 올라가면 오히려 전해질 쪽이 빠지고 전해질이 올라갈 때는 양극재는 좀 쉬고 이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신고가에 들어온 것들을 좀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새롭게 신고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식료품 관련된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거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들어가는 음식료 업종을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상승률이 3.66% 많이 올랐죠. 3.66% 올랐고 CJ제일지당, 오리온 농심 상해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46개 종목 중에서 37개가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좋은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 음식료 쪽에서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 이 원가가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료의 원가는 뭐겠어요? 곡물이잖아요. 이 곡물 가격이 22년에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게 22년, 23년, 2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작년 초에 비해서도 올해 곡물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영향이 지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반영된 거는 아마 곡물 가격은 작년 4분기였을 거고 올해 1분기에 추가로 떨어진 건 또 2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이익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라면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에 대한 뭐 좀 관심. 원래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음식료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의류 쪽으로도 조금 이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테마를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이 오늘 좀 좋았고 뭐 전기차 쪽에서 뭐 엄청나게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쪽도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괜찮았고 자동차가 밸류 관련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아랑 현대차 그렇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 자동차 좋을 때 지금 오늘 같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 PBR 오늘 밸류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바이오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오가 오르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금리 영향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DIC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DIC. 이게 이제 왜 얘기 드리고 싶냐면 DIC가 그 자동차 부품이긴 한데 전기차에 감속기도 좀 하거든요. 근데 2월 22일에 이 회사가 증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전 2개월과 후 2개월을 합산해가지고 이 평균을 낸 다음에 증여세 기준을 매기거든요. 근데 2월 22일에 증여했단 말이에요. 공시가. 근데 오늘 4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났죠. 두 달. 두 달 딱 지났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19.5%가 올랐단 말이에요. 요거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가 나온 이후에 2개월 후에 주가의 흐름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그냥 그런 이제 증여가 나왔다는 건 회사가 저평가됐었다는 국면이라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올랐다는 건 이 이슈가 해소되자마자 올랐기 때문에 DIC에 뭔가 오를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같이 이제 동향을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얘기인데
밸류업에서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제 최상목 누구죠? 이게 재경부 장관. 이게 장관가 그죠? 총리 죄송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거든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그 세금이 49.5%예요. 배당받았는데 절반을 토해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배당을 좀 추진하게 하려면 이걸 주주들한테 혜택이 돼야 되는데 주주들이 이제 종합과세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약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종합과세와 이 배당소득세를 분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만 배당소득세가 높을 경우에는 원천소득세율이 지금 15.4%잖아요. 개별소비세 합해서 15.4% 요것보다는 조금 높게 다만 이제 구간에 따라서 누진세는 없앤 형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는 지금 건드리는 게 없었는데 이 세제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베네핏이니까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고배당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은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자동차, 금융, 보험, 그다음에 증권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제가 ADR을 얘기 드리면서 ADR이 바닥이라고 해서 지수가 바닥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지수가 꺾일 때 ADR도 같이 꺾이면서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면 그래도 70 밑으로 바닥을 만들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기서 이제 반등 일단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자,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일단 시장은 크게 바닥을 잡았고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반등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ADR이 꺾일 때 이번에 지수가 꺾일 때 ADR도 같이 한번 확 꺾였거든요. 근데 지수는 꺾이는데 ADR만 버텼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더 헷갈리는 부분인데 같이 내려왔고 마침 이제 이 ADR이 그 70 밑으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으로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변수가 있긴 하죠. 뭐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분쟁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PC 물가 지수가 갑자기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거나 이러면 충격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단계가 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종목은 이제 많이 얘기는 안 드릴 거고 두 개 정도 얘기 드릴 건데 일단 CNG 하이테크예요. CNG 하이테크는 반도체 장비인데 CCSS라고 이제 반도체 장비에 보면 약액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케미컬 화학양품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뭐 식각도 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약액들을 그러니까 넣어주는 그런 장비가 CCS인데 요 장비를 하는 회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액은 뭐 글자 잘 안 보여서 1,600억대 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7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뭐 장비 업체로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밸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절대적인 시가총액 자체가 낮으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냐면 글라스 기판에 특허를 출원했대요. 근데 이 글라스 기판에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표면 처리를 하면 어쨌든 기판이라고 하는 건 구리 배선을 위에 깔아가지고 반도체 칩을 실장을 했을 때 이게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리 배선과의 밀착력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서 구리 배선과의 밀착력을 향상을 시키고 이 글라스 기판을 상용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19%인가? 16% 올랐죠. 안주가 나는데 이게 지금 대장주엔 피롭티스도 오늘 플러스 3.4%가 올랐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조정을 받았는데 요게 무너지는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CNGI테크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1,000억대인데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서
이 자리에서는 뭐 실적도 나왔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같이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기업이 바이오 솔루션이었어요. 바이오 솔루션은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메디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LNC 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카티라이프라고 해서 기존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자가 이제 연골에서 채취해가지고 주사를 했었고, LNC 바이오는 제가 알기로는 동종 세포거든요. 근데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늑연골, 이제 갈비뼈죠. 갈비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뽑아내서 이걸 채취한 다음에 이식하는 건데, 요게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국내에서 인상 3상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1차 치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연골 치료제니까 투약을 다 끝내고 나서 한참 뒤에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약이랑 좀 다른 거죠.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게 좀 다른데, 추적 관찰이 48주예요. 48주면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48주 동안의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1차 결과가 얼마 전에 4월 15일에 이제 공시가 나는데 유효성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차 결과는 96주를 관찰한 줄 나오는데 요거는 내년 1분기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임상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다르게 4세대 치료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시술을 할 때 이 절개가 없어요. 수술이 아니고 내시경으로 이제 간단하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환자들한테 굉장히 편한 게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1월에 투약을 마무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이제 1분기에 이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 임상 결과랑 미국 임상 결과를 합쳐서 지금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이 지금 무릎 관절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지금 패스트 트랙을 받긴 했죠. 이 약이.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제 그 검사 같은 걸 빨리 해준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약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서 절대적인 시가총액이 좀 작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나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 바이오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데 신규 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하나는 요거는 좀 반대로 우려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회사 헬릭 스미스를 인수했어요. 헬릭 스미스가 옛날에 그 바이로메드죠. 임상 실패하면서 이제 나락으로 간 회사인데 몇 조를 갖다가 지금 시가총액 2천억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헬릭 스미스의 이 2단계에 걸쳐서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400억을 넣었거든요. 400억으로 지분율 16.8%를 지금 확보한 게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요걸 왜 넣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릭 스미스의 생산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거의 시너지는 과연 있을 것인지 요거는 같이 좀 지켜보시죠.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올해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년 연속 흑자였어요. 4년 연속 적자였어요. 지금 20년에 33억 적자였고 21년에 16억 영업 적자, 22년, 23년에 50억대 영업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 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돈도 버는데 이제 앞으로 신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64%가 올랐고 임상 이제 1차 결과긴 하지만 1차 결과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좋은데 1차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가 지금 좀 약간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이오 솔루션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이제 뭐 사시라 마시라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오른 걸 보잖아요. 오른 걸 보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건 그냥 시장의 동향에서 이런 게 재밌다, 또는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산업만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기업을 같이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기했으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케이스 스터디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이거 정말 좋네 라고 해서 사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얘기했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제가 적어놓는다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 면수점이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국내 실적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프랑스 여기가 이제 프랑스 법인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또 사업 면수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사업 면수점 사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이 인허가를 뺏기기 상황에 처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회사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사업, 그러니까 국내 사업 동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황,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올림픽이 있으니까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면세 사업이 좋겠구나라고 산업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지금 상황이 좋고, 근데 갑자기 이런 규제 이슈, 그러니까 정부의 이슈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뭐 지금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7%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걸 갑자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볼 땐 몰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적어도 계란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고 적절하게 좀 나눠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어제 금요일 시장을 보면서 좀 마음을 졸였던 분들은 오늘 시장 반등을 보면서 그래도 좀 위안을 삼기를 바라시고 혹시나 반도체에 물려 계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고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AI 쪽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버텨보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